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우리 생활 환경도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요. 표지판, 상품 설명서, 안내문 등에 외국어를 함께 쓰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연장선에서 경기도가 이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체에 우리말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종량제 봉투 명칭과 배출 방법을 영어, 중국어로 번역한 안을 만들어서 31개의 시군에 배포를 하고 참여를 독려를 해왔는데요. 수원, 부천, 안산, 동두천을 비롯한 8개 시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새롭게 또 동참하기로 한 지역도 크게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원시는 이미 시행 중인 영어, 중국어와 함께 베트남어를 추가해서 표기하기로 했고요. 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림 문자도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든 유학이나 이민을 가든 다른 나라 제도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최초의 문턱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세심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포용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가운 사례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자, 11월 12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9464번님, 이수봉님, 최희철님, 아카시스님, 신정수님, 강하나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면이 안 나오니까 편한 마음이 좀 더 편해지네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론조사 쿠키뉴스가 의뢰를 해서 한길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유선 전화 면접이 23%, 무선 ARS가 77%, 무작위 RDD 추출로 진행을 했고요. 응답률은 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이 한길 리서치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숨이 가빠요. 이거 여론조사 저 이거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지금 1위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를 했어요. 정치권에선 지금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전해드리면 선두권에 들어가 있는 인물 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24.7%고요.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 18.4%로 이른바 우리가 이제 빅3라고 하잖아요. 선두권에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위와 2위의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표본 오차 내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선두권 이렇게 표현을 하지 굳이 1위라고 표현하지 않는 좀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3명이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부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5.6%, 국민의당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철수 대표 4.2%,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4%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조사에서 1위가 나왔다는 건 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 참 정치권 속내가 복잡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하려면 사퇴하라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할 이제 그 장소 예결위에 출석을 했었는데 예. 공개적으로 사퇴를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 이렇게 비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계속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속내가 복잡합니다. 네. 이제 초기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 거론이 되고 이랬을 때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여왕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 추켜 세웠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두권 안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5% 안에 드는지 국민의힘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참 딜레마일 텐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는 뭐 변하는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당내에서 좀 답답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대안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는 야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린 제1야당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망론을 키워준 쪽은 문재인 정권이지만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질이 멸렬한 야권이다라고 하고 본인이 속한 진영에 또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번 결과를 많이 보도를 하면서 대선의 판도가 뒤집혔다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윤 총장이 정말 정치에 나서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윤 총장이 지금 현 검찰총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보면 탄핵의 그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이런 인물인데 차기 대선 후보군에 지금 어쨌든 1위를 한번 찍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은 이 윤 총장 자신이 뭐 정치하겠다고 아직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물론 국감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임기를 마친 후에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네. 했더니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애매한 거 만약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네. 정무 감각도 없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정치인은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면 명확할 텐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사실상 조금 정계 입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추 장관이 1위로 지금 등극을 했으니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윤 검찰총장을 지금 대선 후보 1위까지 밀고 온 것은 동력의 가장 많은 부분은 추 장관이 좀 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맷집은 더 커졌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아까 뭐 장제원 의원이 여당에서 뭐 장을 만들어주고 또 야당이 무기력해서 날개를 달아줬다 이 얘기하는데 일면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차오른 불만을 담아낼 그릇이 마땅치 않다. 야당을 보니 그릇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떠오르는 것인데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심 위반에 대한 하나의 경고 메시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야당으로서도 좋지가 않은 부분이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약간 질이 멸렬한 가운데 바깥에 있는 윤 총장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보면 대선 후보가 클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민이 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서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그러네요. 되는 이런 시점인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거는 제1야당이 정말 뼈저리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야당에서 스타 의원들이 나왔어야 되죠. 그렇죠. 예. 거대 여당을 이렇게 어떤 야당이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을 펼쳐줬는데 너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하는 바람에 야당이 오히려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지금 이제 야권 정치인들 내부에서도 너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말이 맞는 게 돼버린 거죠.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질의멸렬한 야권. 야당에서 스타 의원들이 나오고 야당에서 해야지 이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선두권에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대한정당으로서의 큰 기대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40.6%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24.7%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일부분 비판적이긴 한데 또 완전히 민심 이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건이 긴장해야 되는
있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윤 총장에게 계속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여권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지지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의 62.0%가 윤석열 총장을 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 안 보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조명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정당 밖에 주목받는 대권 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정당 그리고 정당에서 뛰는 다른 대권 주자들에게 재앙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경쟁하면서 같이 조명을 받는 건 괜찮은데 정당 밖에 장외 인물이 관심을 보다 보니 이쪽은 저는 조명을 못 받는다는 그럴 수 것이죠. 있겠네요. 그런 점을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 이제 이거와 별개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수사기관의 수장이 자꾸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게 검찰의 중립성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앞으로 검찰이 원튼 원치 않든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모든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들어가 있는 수사가 있는데 검찰이 정말 수사를 잘해야 된다. 네. 여기서 말한다는 잘해야 된다는 무리한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왜 몇 개월씩 이쪽만 미루냐 저쪽만 누르냐라는 이 정쟁의 소지가 될 그렇죠. 부분에서 검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역설적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든가 지지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네. 이 여론이라는 거는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추세죠. 추세. 이 윤석열 신드롬 내지는 윤석열 현상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정치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는데 야당 쪽의 야권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들이 시원찮으면 사위라도 불러서 내세우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야당이 지금 무기력하다는 이야기인데 더 분발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많겠죠. 지금 이런 걸 갖고 긴장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좀 인기투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윤 총장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칼집 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신비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막상 대선에 만약에 본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치인이 아닌 출신이 또 성공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는 그때 가봐야 하는 부분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정말 유권자 입장에서인데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검찰총장인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인 행보에 오해를 산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야권이라든가 무소속에 있는 정치인들이 만약 정치를 할 거면 빨리 나와서 검증도 받고 훈련을 해라. 이것은 나름 또 진심 어린 저는 충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본인도 검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뭐 안보 문제라든가 또는 정당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환경은 윤 총장 개인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수사기관이라든가 감사기관이 중립성의 의심을 받는 순간 모든 결과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윤 총장의 행보가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되고 검찰도 수사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바깥에서 윤 총장 빨리 거처를 결정해라, 사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칫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7월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윤 총장 스타일상 우직하게 끝까지 갈 것 같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는다면 갈 것 같은데 사퇴해라.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월성 1호기 수사 같은 경우에도 추 장관이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거 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보기에 좋지는 않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수사 관련 자료를 한 수사 것처럼 자료를 알지만 송부했죠. 수사 네.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면 오히려 검찰이 빨리 움직이는 게 단순하죠, 맞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조금 뭐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윤 총장 개인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의 역할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현직에 있을 때 자꾸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감사나 수사의 중립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좀 쉽게 생각하자면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 방송에서 누굴 지지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어떤 언론에서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비판을 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공정성을 잇는 순간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예리하게 수사를 잘 하되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남기는 발언을 굳이 해서 네. 자꾸 본인들이 속한 조직까지 의심을 받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약간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닌데 사실상 거의 수사 의뢰에 준하는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사 자료를 송부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송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자료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사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네. 한번 얘기했던 거라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희가 시간과 함께 지켜보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 부산 덕천 지하 상가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요즘에는 이 CCTV들이 영상들 다 갖고 있어서 이게 최근 지금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영상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지 관련 내용을 전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이 사건이 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CCTV에 찍혔던 영상이 네. 뭐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도 지금 여러 가지 유포가 되었으면서 더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도 언론 보도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요. 연인 사이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남녀라고 하는데 처음에 뭐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데 그 이후에는 남성이 여성을 계속 폭행하고 또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런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논란이 확산됐었는데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이제 개시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수사가 너무 늦었다, 뭐 구속이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명백하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 어떤 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을 했었고 네. 여자친구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친구로 알려진 인물은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네. 지금 아마 이 혐의를 적용한다면 특수폭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예.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가능했고 또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이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일부 언론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을 보통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용어를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뭐라고 있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연인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폭력의 본래 의미를 지나치게 완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폭력을 파트너 사이의 폭력, 그러니까 파트너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약간 친밀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친밀하다 인티메트를 넣어서 IPV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그렇죠.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뭐 남자친구라든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또 지적도 있다라는 거. 데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그 말랑말랑함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연인이라는 점이 너무 강조되는 강조되면서 부분. 네. 이게 명백한 폭력이라는 그거의 본질을 흐릴 수가 방점이 있다. 안 찍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유포가 당사자들은 모른 채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호소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처벌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과연 어떤 거냐. 또 여성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어서 이 사건의 심각성 또 복잡성 이게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쌍방폭행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같이 서로 때리면은 보통 쌍방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네. 그런데 먼저 누가 때렸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 여성이 먼저 뭔가 가격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설령 만약에 여성이 먼저 한 대 이렇게 가볍게 가격을 했더라도 이후에 이 남성의 대응이라는 것이 이 핸드폰으로 심하게 때리고 넘어진 여성을 또 때리고 해서 아마 상해까지 이르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특수 폭행을 넘어서서 특수 상해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폭행의 서로 상방의 정도를 봤을 때 비대칭성이 크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쌍방 폭행으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실제로 좀 허용이 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영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둘 다 힘들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CCTV 영상을 봐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보여진다면은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처벌이 가능한데 제가 얼핏 보기로는 식별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처벌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지금 핸드폰으로 때렸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이 사실은 때리는 용이 아니죠. 이게 원래부터 흉기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게 흉기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그 말 쓰지 말라고 한 게 진짜 맞죠. 데이트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인 것인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리잖아요. 난폭한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하죠. 일단 예. 개를 잡아 넣죠. 네, 그렇죠. 가둬야 되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뭐 손해배상을 할 텐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성이 신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의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들이 신고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면 경찰이 그냥 돌아가죠. 네. 기가 조치를 하고. 근데 어떤 사안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갔다가 기가 조치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남친이 다시 와가지고 보복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있을 때 가서 데이트 폭력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 여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신고했을 때 보복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처음에 신고해라.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 건수 자체도 낮군요. 네.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 부분이 이제 늘 구조, 맥락을 같이 그렇죠.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단순 사건이 아니라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그동안 그냥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만 청구했다가 이것은 범죄고 그렇죠. 실제로 매를 맞던 아내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자꾸 경우도 발생을 많죠. 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이 제도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IPV에 대한 법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이 그 처벌 원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용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끝날 것 그렇죠. 같은 예, 것에 예. 그런 대한. 여러 가지가 네. 있다라고 해요. 누군가가 이제 나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상담이라던가 신고를 쉽게 한다던가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이 남자가 사귀다가 나중에 나를 때릴 것인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관상을 보고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알 어떻게 수가 알 수 없죠. 있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남자가 여자가 성폭력 범죄라든가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범죄에 그런 해당된 적이 있었는지를 전과가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바로 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또 놀라운 사실은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한 40%가 그리고 남성들의 한 32%가 데이트 폭력 상대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이게 또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갈등을 우리가 힘으로 폭력으로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암암리에 학습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자라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폭력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조적으로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예,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그리고 또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